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매년 말에 대학 교수들이 신문을 통해서 그 해의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꼽곤 하는데요. 2024년에는 도량발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뜻으로 따지자면 이제 살쾡이가 대들보를 마구 밟고 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양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024년 말에 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신의 권력으로 망가뜨려 놓았는가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권력 또는 공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른바 이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7년 체제 이후로 최대한의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동안 우리는 87년 이후의 헌정 체제 속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로 노정되고 있는데요. 다시 만날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 로드맵 가운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밀어붙여줘야 될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자, 오늘 검찰개혁 문제 함께 토론하실 패널 이제 두 분 모셨는데요.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들을 또 많이 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현직 검사이십니다. 임은정 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국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은정 검사님은 제가 자주 뵙고 싶었는데 제가 토론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토론 자리에 모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서 살짝.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온 전국이 지금 혼란에 있고 많은 분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게 또 검찰이라서 그렇죠. 가해자의 한 명으로서 늘 이렇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여쭤보시는 대로 제 생각을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많은 깨우침 받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해자의 또 한 사람이라는 말씀 주시니까 정작 가해를 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직업적 책임식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국은 교수님은 참여연대 계시면서부터도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목소리 많이 내오셨고, 실제로 사법체계, 검찰개혁에 관련된 형사사법체계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또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토론회 녹화된 건 많이 봤습니다만 토론 자리에 모신 건 또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제가 포항에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랫동안 정준희 교수님하고 같이 좀 말을 섞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신 건 제가 늘 기존에도 검찰개혁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건 개혁이냐 아니냐가 토론의 핵심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국민 다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이나 속도, 방법론,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들에서 좀 달라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그 이야기를 좀 제대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2년 반 만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는 검찰개혁의 어떤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힘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기로는요. 결국은 검찰개혁의 담론, 화두를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깊이 테이블 위에 올렸던 건 문재인 정부였던 건 맞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체제와
대통령 체제가 문 대통령 체제가 충돌을 일으키는 희대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역설적인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좀 일단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국은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과연 무엇을 의도했고 어디까지 이뤘고 이루려 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셨던 검찰 개혁이 좀 비유를 하자면은 왜 우리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울 때 핸드브레이크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네. 그 내리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가 그렇죠. 굉장히 빡빡하고 네. 앞으로 잘 안 나가고 그런 그 결과였지 않았는가. 예상보다 방향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굉장히 이제 저항이 많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니 해도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택했던 거. 윤석열 그 총장은 법률가로서도 검사로서도 법률 판단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그거 파헤치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 좀 재미로 생각하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인간 사냥 요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 그러니까 흔히 그 좀 달리 표현하자면 좀 잔인한 권력 행사를 좀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을 검찰총장으로 세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그분이 되셨을 때도 보면 제도 개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마치 자기가 일선 부장검사처럼 뭘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젠다를 이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수사라는 어젠다를 끌고 가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문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저항 그리고 얻은 바 또는 얻지 못한 바 여기에 대한 그 견해를 먼저 한번 또 들어보죠. 아주 사소하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서 방안으로 검찰청에서 예전에는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신고서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신고서를 내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검찰 내부에서 개혁 방안의 사소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을 한다거나 나름의 개혁이 된 것이 조금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게 내란 사태 터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2016년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젖은 장작이 불이 붙지 않듯이 연기만 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허탈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천만 촛불로 해서 정권을 갖다 바꾸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고 무력감에 젖은 장작이 불이 아닐 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다. 국민들은 실망했다라는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난 자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젖은 장작도 불길을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무언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불이 일어나서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서 제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싶어가지고 허탈하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 검찰은 뒤집어질 거니까요.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실망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방향성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로 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의 긴 방향성에서는 옳게 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일부의 성과와 공수처의 설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인식, 제도적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마 인물적 측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았는데 오히려 개혁의 가장 강한 저지선이 돼버렸던 이 측면, 이게 이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실망 내지 뭔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그동안 발전시켜온 나름의 권력을 자제하는 뭐랄까요 아비투스랄까요? 그런 것들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의 습관 유형 같은 거 아비투스. 검찰총장을 거친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또는 검찰 내부에서 적어도 정치 검사들이 혹 출세를 좀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주류로 삼지는 않는다. 그 검찰 안에서 이제 기수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검찰권을 가지고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예. 그 과거에 이제 그걸 보시면은 검찰이 정치 권력과 어떤 투쟁 상황에 놓였을 때 검찰총장들이 대개 했던 선택이 자기를 잘라라. 그렇죠. 옷을 벗겼다. 네. 뭐, 예. 자기가 옷을 벗고 그래서 일종의 타협책을 마련하고 다시 그 무신 정권, 그 고려 무신 정권에 우두머리가 이제 잘리고 나면은 무신들이 또 다른 우두머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검찰의 어떤 특별한 총장은 좀 나가더라도 검찰 권력 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찰 권력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정치 권력이나 뭐 군사 권력이나 등등과의 사이에서 검찰 권력이 그동안 처신해 왔던 아비투스인데 윤석열 검사는 그동안에 검찰 내부에 있었던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 규범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좀 뭉개버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자기 말을 잘 듣는 특수부 검사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검찰권 전체를 마치 사유화, 사병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점점 더 강력해졌고 나중에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고 대통령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돼서도 평상시에 대통령 권력만 가지고는 자기가 이걸 좀 뭘 해낼 수가 없다. 또는 위기에 빠진다. 그거 하니까 갑자기 헌법에도 맞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폭군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검찰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를 가질 수 있었는가? 이건 사실 이제 오랫동안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검사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도 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의 검찰도 망가뜨린 측면이 대단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검찰 권력의 힘으로 더 큰 권력을 추구한 건데 그게 이제 기존 검찰의 나름대로의 어떤 습성이랄까 자기 보존 습성 이게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 흔히 얘기되지만 적어도 이제 총장까지 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이상의 권력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다. 네. 새로운 대통령 권력이 들어오면 잠시 이렇게 인사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권력으로서의 어떤 부패에 개입해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식으로 생존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쩌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임 검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생존해 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안에서 보는 시각차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꿈을 이루는 상황이지 기존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초임 때 검사장님들하고 검사들 회식할 때 용비어청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비어청가 할 때 선배 한 분이 용비어청을 어떻게 했냐면 검사장님을 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용비어청을 하니까 검사장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정말 용비어청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뭐 이거를 외친 거 아니에요? 외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용비어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검사장님 결국 정치인 되셨거든요. 근데 재선을 못 하셔서 그렇지 정치인을 꿈꾸고 검사들이 내지는 한 꿈이 박희태 그분도 검찰총장 하다가 김기춘도 그렇고 하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정치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들이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았고요. 근데 다만 하고 싶은데 너무 기회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 검찰총장 모임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울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만드는 검찰의 오랜 수건, 70년 수건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지 이게 프로토콜을
어긴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근데 그것을 잘 검찰 정권 영속성을 누려야 되는데 워낙 능력이 없으셔서 검찰은 정적 죽이기 말고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와서 검찰의 몰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각자의 그렇게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검찰 정치인 꿈꾸는 분들 정말 많고요. 결국 꿈은 대통령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임 검사님 말씀도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11년, 12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에 특별히 중요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 굉장히 파벌 싸움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토콜과는 좀 다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일단 잡는 놈이 임자다. 이기는 놈이 임자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그 군사정권을 과거 청산하는 처리를 검찰이 앞장서서 했는데 거기서 검찰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까지는 누리지 않고 문민 권력과 공존하는 것을 택했던 시대, 약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의 프로토콜은 이제 2011년 이후에는 좀 사라진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 두 분이 이제 뭐 또 평가 포인트는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치로 직접 연계되진 않는다라는 가치를 걸고 내심은 언제나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뭐가 되고 싶거나 했을지 모르지만 이 이중 구조가 있었던 게 적어도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아마 그냥 거의 그냥 동일체가 돼버려가지고 본심을 그냥 계속해서 표출하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검찰 안에서도 수위에 오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게 실현된 측면 이런 게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지금 이건 다시 임 검사님께 먼저 좀 여쭈을 텐데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이죠. 이제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분리하는 건 아니었었으니까요. 이런 정도의 성과까지 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였거든요. 일단 적어도 겉보기에는 원래는 더 큰 걸 바랬었는데 야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심지어 그때 막 4+1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여러 가지 그 딜 장치를 써가지고 결국 패스트 트랙에도 올리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야 될 일인가? 내부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기한 개혁이었기 실기. 때문에 만약 제가 경향신문에 컬럼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어선 직후에 검사장 인사 등등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슬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찰 인사 유감을 쓰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쓰셨던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제가 막 읽었었어요. 읽으면서 슬펐던 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쓰셨는데 공동 저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안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 책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안 됐다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 초기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표를 했을 때 어차피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했을 땐 수사는 윤석열에게 맡긴다. 수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윤석열이 적폐청산, 사법농단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 알지만 내 편은 봐주고 적은 죽일 것이다. 이런 나름의 인사 사인이 있었던 거였고 제도개혁을 맡는 것은 법무부와 대검의 기조부 이쪽 파트인데 법무부 검찰국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검찰과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법무부 초대 검찰국장이 지금 박균택 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찰과장이 지금 수원 고검장 하고 있나요? 권순정 검찰과장 이런 사람들 명단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가 개혁을 안 하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검찰 개혁을 제도 개혁을 갖다가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좀 포기가 들어서 제가 고발장 내고 다시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전으로서 판례를 만들겠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대윤이라고는 윤석열, 소윤이라고는 윤대진한테 검찰의 인사 이런 걸 다 맡겨서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믿고 맡겼던 것 같고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이 적폐청산하면서 오히려 특수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이 완전히 강화되면서 그 전에 인사는 특수통이 있었고 공안통이 있었고 나름의 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라인별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하고 균형이 안에서 있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라인한테 모든 인사를 줘서 특수공안이 모조리 윤석열 라인으로 도배가 되면서 그쪽이 일단 지배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검사장의 그 욕망을 갖다 불타오르게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조국 사태라고 하면서 그 정권과 파탄이 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적에 대한 만반한 정권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약간 명분 싸움에 밀려버린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덤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응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예가를 형성했고 적어도 검사들을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돼서 하게 되니까 저항이 많았던 거라 그런 개혁은 정권 초기에 잡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고 보니까 검찰 내부와 여론이 안 좋았던 거라서 결과론적으로 누더기로 일어났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 바라보면서 많이 속상했죠. 예. 애초에 정권 초기에 이제 윤석열, 윤대진으로 이제 검찰 내부를 맡기고 바깥에 이제 제도 개선은 지금 하고 있는 박 의원이나 권순정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건가요? 네. 네. 예. 이 인사 자체가 보면은 개혁이 그렇게 제대로 될 인사가 이미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예. 그 문제가 있던 검찰 개혁이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등등 기존 정부에서도 잘 나갔던 검사들을 쓰게 되면 자기 조직, 자기 능력을 인정했던 이 조직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검찰 조직론자들이에요. 윤석열 총장도 검찰 조직론자, 박균택 그 검찰국장도 검찰 조직론자. 검찰 조직론자들한테 검찰을 바꿔봐봐 하면 그 검찰을 바꾸는 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 신용하는. 엄청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혁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애초에 첫 라인업을 그렇게 짰더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이 총장으로 가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과 대립 구도를 가져가는데 이게 산권력과 상권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치하려고 하는 스스로가 선택한 그 검찰에 대립하는 모양이 되면서 이제 결국 명분에서도 밀려버린 많이 밀렸죠. 측면이 있다. 예.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권의 위치는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수사권 일원화 체제입니다. 일어나. 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 중에 시민의 몸에다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렇죠. 가장 단죄력. 강력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검찰에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사권 다원화 체제로 가야 한다. 경찰도 검찰의 지휘받지 않고 일정 부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도 뭐 그렇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사권 일원화 체제를 개혁한다면 다원화 체제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원화 체제가 됐을 때는 이제 수사기관들 사이에 요새 하듯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사실 경쟁이 안 벌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서로 미루기 하면 아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피해받은 국민은 아무 데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그 경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관할을 가지고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수사기구들 사이에 수사 절차 중에서 이런저런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같은 거를 가지고 법원이 그거로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거는 아주 늦어요. 판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한 5년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고 실제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위슬블로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법무부가 그 일을 예.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 일원화 체제를 다원화 체제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검찰에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여전히 남겨 놓았고요. 공수처는 권한은 많지만 조직이 매우 그 빈약해가지고 예. 하나만한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좀 있다. 어느 정도는 규모가 좀 돼서 실력도 좀 비등비등해가지고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유효하게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제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수사 절차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규정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실제로 내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검찰 내부의 수사 규칙으로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개조차도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체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 이것도 손을 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나 그 앞장서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권 일원화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갈 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로 이제 검찰의 반격을 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수사 다원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했으나 이제 이거를 영역 나눠주는 것 외에 이제 수사 절차에 관련된 뭔가 견제와 규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중요하게 보신 건데 원래는 이랬잖아요. 수사는 그냥 그러니까 수사 일원화 검찰에 일원화돼 있던 걸 경찰 쪽에 일원화 시켜주고 지금의 국수본 체제에 아마 이제 어떤 모태가 되는 어떤 아이디어였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에는 기소만 남기겠다 하다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능력을 자꾸 무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정치화가 일어나니 중요한 부분을 그냥 남겨놓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쪽짜리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수사 쪽을 경찰로 일원화시키는 그 방식 또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해방 공간에서 검찰로 수사권을 일원화했던 그 이유는 친일 경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그랬죠. 예. 그 친일 경찰들이 이승만 정권 때 발호를 하면서 사실 이승만 정권은 내무부 독재, 그렇죠. 경찰 독재의 예.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합격한 이 법률가들이 그래도 통제권을 가지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이제 됐던 거고요. 처음부터 좀 이치에 맞게 다시 짜보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은 그런 좀 권력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이 벌어지는 그 자리를 이 윤석열 검사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사유화해버릴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하는 건데요. 뭐 좀 이건 인적인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연수원 23기인데 사실 나이로 보면 뭐 17기나 18기가 됐어도 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총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는 문무일 이 검찰총장이 나가고 나면 사실 그 뒤에 19기, 20기, 21기, 22기 검찰총장 할 만한 분들이 과거의 그 검찰 내부의 논리로 보면 검찰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사 대안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택하지 않고 79학번 23기를 갑자기 수장으로 올리게 되고 그거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나이가 좀 젊더라도 기수가 빠른 사람들은 나가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나가게 되면 결국 윗자리 수십 개가 남게 되는 셈이에요. 결국은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은 이 권력 입장에서는 그 인사 공백을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동력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뭐 100% 짐작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사 공백을 문재인 정부에서 채운 게 아니라 이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되게 얘기하는 그분들이 자기 말 듣는 사람들로 다 채워버린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사 실패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예. 그 제도 부분은 일단 제도적 대안 한번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인사 문제로 다시 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윤석열 검사는 결국 국정농단 수사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었고 대중적으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좀 각인이 돼 있었고요.
개인적인 아마 로비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누군가가 이제 미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미는 사람을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좀 안 좋은 인물을 오히려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예. 임 검사님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처음 검찰총장 문물총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때 후보 중에선 제일 나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문무일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떴을 때 4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3명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한 저의 심정은 미쳤구나. 이런 사람을? 이래가지고 제가 좀 완전 분했었고 윤석열 총장은 위험하다. 큰일이다. 이거 어쩌지? 근데 저는 나머지 3명은 검사로서 정치 검사 저는 저런 게 무슨 검사냐라는 생각이 울분투했던 나쁜 사람들이라서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빛나는 검사로서의 빛나는 순간조차 없는 그런 검사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순간은 있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부침이 있으면서 검사들이 자기한테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제가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 인생의 부침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빛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 잘 키워서 좋게 가면 좋겠다.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 보필하는 사람들이 괜찮잖아요. 위태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검란 사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적 유기체. 좀 검찰총장이 정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찰총장을 쫓아냈던 2012년 검란 사태를 보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라 나름 하나회가 있었던 거예요. 한상대 검찰총장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던 라인이 있어서 인적 라인, 지휘 체계가 아니라 사적 조직으로 움직이는 이쪽 갖다가 중용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적어도 빛나는 순간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이분이 잘하면 검찰개혁에 연착륙할 수 있는 동력도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사장님한테 이제 내정된 상태에서 한동훈 버려라, 신자용 버려라 이런 식으로 정치 검사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장님께서 이런 검사들이 방패막이로 되면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검사장님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제가 광국학에서 건의하는 메일을 보냈었었는데 그 전에는 답장이 왔는데 그거는 메일은 열어보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대로 쓰시는 걸 보고 그래서 검찰 인사 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던 거였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문파분들한테 어디 가면 윤석열 총장님을 인사에 반발을 하냐고 제가 조금 많이 구박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사들이 정말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추천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쓰면서 그 라인을 그전에는 그래도 나름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그쪽 갖다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한테 몰아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간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내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후계자를 꿈꿨던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경쟁 후계 구도의 경쟁자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발아 어디 가면 하면서 어차피 맨몸으로 온 사람과 무력이 있는 검찰이 싸우니까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정부가 틀어지고 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내가 뭐 국힘당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검찰총장 시절에 가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요. 너무 안타깝죠. 당시 4명의 후보 중에 3명은 워낙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고 일고의 가치가 없었고. 근데 하지만 위험한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게 아주 위험한 파벌을 선택해버린 결과가 됐다. 그렇게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연장하면 검찰개혁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단계에서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정부에서 왜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세워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배팅을 했을까? 100% 추정입니다만은 2019년 2월 달에 결국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서 2020년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치의 면에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국민 앞에 내세웠던 것은 역시 검찰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정부로부터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방향이 아니겠는가. 인사권자가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옳다면 그 생각을 타고 인사의 대상자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로부터 이제 7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그 과정 전체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왔다. 검찰 권력의 그 본질과 구조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국민들이 그 검찰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한 윤석열이라는 검사의 속내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사람이 법률가라기보다는 더 큰 권력을 탐하는 일종의 권력 중독자적인 성격이 있구나. 검찰 권력이 그 권력 중독자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검찰 정권이 한 번 있었으니까 이번으로 끝이고 이제 검찰은 좀 칼을 뺐고 뭐 법률가 권력으로 좀 남기고 수사권 등등은 다시 이제 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그 뜻 있는 시민들은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개혁의 과제로 나가기 전에 이 부분 인간 문제를 한번 조금은 한 번 더 짚어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이른바 줄탁동시죠.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내부에서 뭔가 개혁의 안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법무부가 어떤 제도 개선을 이끌고 국회가 그걸 입법으로 이제 완성하는 이런 구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참 없더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도더라라고 이제 쓴 거로 그냥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능할 텐데 그래도 검찰 안에서 좀 더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을 앞으로 세워서 검찰 내부에서도 개선을 도모하고 결국은 법무부나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검찰은 내부에서 뭔가 가능한 조직이 아니니 그냥 개혁의 대상으로만 남겨놓고 그냥 좀 순한 사람, 예, 저항을 안 할 사람 정도로 그냥 앉혀고 잠깐 가는 게 낫느냐. 어떻게 보세요? 검찰 안에서 나름 12년 동안 예. 바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닥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부침, 정권이 바뀔 때 혹시 쟤한테 쟤 출세 안 나가면 줄 달아볼까 해가지고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제가 다 봤는데 검사 제 결론은 뭐냐면 검사들은 유능해요, 성실하고요, 그리고 겁이 많고요, 의외로 욕망에 충실해요. 욕망에는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우리 기득권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네. 정관 예우를 받으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국회의원 출마하는데도 너무 유리해요. 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너무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면서 가지고 진 것에 대해서 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싫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시 붙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 손에 진 걸 놓아야 돼.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을 자체적으로 개혁할 거라는 걸 기대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검사들이 반발을 최소화시킬 거다. 거의 침묵하게 만드는 네, 네. 게 검찰 윤석열 정부의 좀 장점 뭐라고 할까요? 공이라고 하면 공이니까 이제 우리는 검찰 개혁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개혁의 상대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서 나름 반발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거든요. 예. 법이 바뀌면 공무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순한 사람, 순한 맛으로 좀 쓰면서 할 수밖에 없다.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어서 예. 나쁜 짓 못한 검사들을 나름 쓰면서 검찰 개혁을 강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노 대통령이 왜 임기 초기에 젊은 검사들하고 사이에 그 국민들 모두 보시는 앞에서 참 꼴사나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기획을 가지고 우리 검찰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 동의하고 따르는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론자들을 키웠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이나 나중에 문 대통령도 검찰 내부와 그걸 거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은 모양이, 좀 예. 안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의 제도 개혁의 동력이나
그 주역이 될 만한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은가. 앞에 계신 저 인권사님 좀 예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예. 더구나 우리 국민들로 보면 검찰 정권을 이제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게 두는 거는 이걸 겪은 학습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예. 생각이고요. 이제는 그냥 원칙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검사는 법률가입니다. 수사는 법률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인 인과관계 판단이에요. 이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거고요. 검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검찰 내부에서 그냥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감 땡감으로 하면서 배운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공부한 인력들에게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검사들은 이 수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만 과학 수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또 없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서 공소청 또는 기소를 담당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분들, 사실은 이분들은 판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역할을 사법과정에서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수사가 좋다. 나는 뭐 공부를 더 해서라도 수사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들한테 받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틀리지 않게 하는 거, 요걸 하겠다. 아마 윤석열 검사가 지금 검찰에 남아있다면 후자를 당연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비전을 보여주고 현재의 검찰을 좀 나누는 수밖에 없다. 덧붙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검찰에는 검찰 수사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실제로는 수사를 많이 담당하거든요. 이 정부에서 윤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관들을 많이 등용해가지고 청와대 살림도 맡기고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자리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검사로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검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 법률적 판단을 주로 하는 검사의 일에는 거의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그게 뭐 국가수사본부가 됐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이 인력을 새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 내부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력은 그리로 가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판단하고 법률 판단을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은 정치 검사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요. 사실을 법률 요건에 맞게 재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사가 실제로 법률가의 면모보다는 이제 수사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컸다. 주변 인물도 그렇다. 뭐 최근에 법리 논쟁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법률가 같지가 않은 그런 말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약간 곁다리 얘기였고요. 뭐 마침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결국에는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기소 전담 기구로 당신들은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뭐 국수본 체제를 가져가건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이원 체제 정도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냐. 근데 이제 검사는 검사의 직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 인력들이 가는 걸 거 아니야.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검사는 공소청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테고. 요런 이제 일종의 3원 내지 2원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임 권사님 어떠세요? 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검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수사를 원한다고 하면
검사라는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해경 표지 간판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소청으로 와서 공소유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지 아니면 경찰로 옷을 바꾸어서 제가 뭐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예. 제가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 캐비넷 있는 곳에 가야겠다라는 저는 그거에 대한 예.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예.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예. 거니까요. 거기 있는 대로 가야지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캐비넷이 네.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공소청으로. 가고 그 자료를 들고 어디 가야 되니까 예,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네, 좀 이건선님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행안부 경찰청 체계에 네. 있는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네. 거잖아요. 예, 이거를 또 국가수사청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통합하는 방식, 뭐 별도 조직으로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저는 안식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관료 체제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결국 기재부하고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에 관해서 결국은 새로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경찰권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비상개혁권도 갖고 있고 또 총무처의 기능 또 담당하고 있어서 이 관료조직 전체의 조직을 다 담당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21세기에 맞는 체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하나의 조직에서 결국 관할하는데 인사권을 행정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행안부 장관이 뭐 이번에 뭐 경찰국 같은 것도 이 정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이 체제가 과연 최선인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건복지부 쪽에 복지하고 보건이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 전체 그 재원을 굴리는 것도 여기 붙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혹시 의료는 좀 모르더라도 보건하고 행정경찰을 떼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합치고 비상기획 같은 것들을 넣어서 시민안전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큰 위협이 오는 거는 병이 들거나 아니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우리 정부의 중심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은 좀 떼서 기능별로 제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법경찰을 어디에 배치할 건가의 문제로 이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사법 체제를. 네. 그 경우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고 자치경찰을 기왕에 조직은 만들었다면은 시민의 일상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범죄가 아닌 범죄들을 수사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사법경찰 기능은 적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도에는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금방 주지 않더라도 조금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결국은 지금의 광역시나 도가 되겠죠. 정도에는 그 사법경찰 기능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시민자치와 연결시켜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찰위원회 같은 거를 광역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통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체제를 일단 좀 만드는 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중앙 권력,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는 중범죄 이상의 사법경찰권을 어떻게 좀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기존의 경찰 국수본을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범죄는 주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다가 검찰 특수부가 과거에 해오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부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좀 전문성을 요하고 뭐 그랬던 영역들은 또 하나의 좀 별동대 같은
수사기관을 두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모아서 할지 저는 이거는 뭐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뭐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소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존 검찰 기능 중에 공소청이 이제 별도의 조직으로 있고 그걸 국수본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눌지 아니면 국가수사청으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중대범죄만 전국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네. 중앙 기능으로 남길지 요거는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네. 거고 자치경찰제를 좀 더 확장해서 거기에 사법경찰의 기초적 기능까지는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앞에 검사님이 계신데 제가 잘 모르면서 이런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가지는 그 권한 중에 그 일반 시민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센 거는 누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한번 해주라. 그래서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아이 그거 별거 아니니까 좀 없애주라든지 빼주라든지 싸게 해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상의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권력이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걸 국가 검찰로부터 떼어서 국가의 수사기구로부터 떼어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와야 된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토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권한이 그렇게 오기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분명히 생긴다. 토호들이 지금 그 중앙 그 검찰 권력에 기생을 해가지고 자신의 토호 행세를 하는 거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 영역에서는 지금만큼 하기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치경찰을 뭐 저는 기초까지 바로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역 차원에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자치경찰 자체는 현재 그 자치경찰 제도를 그냥 근간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권한을 좀 더 주고요. 네, 그 민주적 통제 기능을 덧붙이는 거죠. 예. 임 검사님 뭐 국회가 하는 거에 따르는 거다. 네. 캐비넷만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공소초화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아마 동력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현재 검찰의 수사 기능은 이제 아마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수사 기능을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시민 참여는 기소 대배심이나 뭐 그런 거가 포함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법을 무력화하는 많은 트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시행령 정치로 해가지고 법을 우습게 농락하는 이런 트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시민 참여를 우리가 내세우면서 검찰 시민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이었나요? 그때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님이 공연 음란으로 되었을 때 검찰 시민위를 이용해서 기소유예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민위원회 하면 사람들이 국회 그 법원에서 하는 그런 국민참여 재판인가라고 오해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검사들의 요약, 보고서, 유도하는 그리고 어떤 위원들을 앉힐 것인가, 위원회 선택 그리고 제공되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르니까 시민이 참여해서 괜찮나 보다라면 면죄부 주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 시민위를 하다가 그것도 그때 강원랜드 사건 때 지금 양분한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들이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었던 김우현 반부패 부장을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다만 그냥 하기엔 조금 검찰총장 좀 눈치가 보이니까 검찰 시민위원회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무일 총장이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안택은 서지영 검사 미투 때 검찰 시민위원회 갔더니 기소해라 나와버리는 바람에 검찰 시민이 못 믿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막아버렸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 레드팀 레드팀 뭘 했나 했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보고서 하나 가지고 그냥 무혐의입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트릭, 이게 배심제를 도입한다라고 국회에서 오면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찰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검찰이 우회할 텐데 그걸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는 결과론적으로 인사권자와 법무부와 이런 사람들의 의지거든요. 예. 그런 감시까지 놓치지 않으면 또다시 검사들의 정치 검사들의 농락당할 거라는 것 이것을 제가 안에서 도끼눈을 뜨고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기능, 그러니까 기소기능만으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자, 농간 부릴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검사들이 그런 트릭과 잔머리는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그 공소 기능하고 수사 기능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현실적인 권력은 사실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예. 병력도 훨씬 많고요. 권한도 훨씬 세고. 그런데 결국 법률가로서 이 그 검사 또는 검찰 공소 기능권만 가지는 여기서 기댈 수 있는 거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이 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 이거요. 다른 하나는 그것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입니다. 앞에 거는 전문가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사님들은 이제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공소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 안에서의 검사는 만약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그렇겠죠. 느낄 수밖에 기소 없을 결정을 겁니다. 내렸는데 무죄가 네, 나와버렸으면. 네. 예. 요건 전문가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디스트릭 어토니 예. 지방 검사장처럼 수사권 없는 검사장이라면 더더욱이 시민적 지지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선거를 해도 좋겠고요. 대배심 제도 같은 거, 기소배심 제도 같은 것도 물론 지금까지 이 수사권을 아예 독점하고 있었던 그 검찰이 상당히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상당히 그 좀 트릭으로 썼던 이해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거는 시민적 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간 이제 생각이신 건데 예전에도 검찰 개혁할 때 얘기는 나왔지만 하더라도 한참 뒤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청에서의 검사장 제도를 폐지한다. 요게 이제 일단 아니라고 볼 수 네.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하나에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검찰청 중심제로 가고 그 검사장을 이제 직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 네. 이런 안 정도로 살짝 이제 갈리거든요. 의견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제가 행안위 국감 갔을 때 그때 김성태 국회의원 분이 저한테 윤석열 총장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다 해기를 그때 그분들은 원하셨던 상황이라서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검사 인사하는 것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불쾌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검찰을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말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아마 제 답변이 그럴 거면 정치적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조차 없는 조직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도록 직선제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네. 다만 제가 그 직선제를 도입하면 또 하면 되는 건데 살짝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시다 검찰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동안에 국회의원이 정치권 출마를 막는 뭐 많은 보완이 없으면 네. 그 인간의 욕망 그리고 본인 아닌 척하지만 옆에서 부추겼을 때 그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두날리는 그 공명심이 네. 인간의 또 본능의 하나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려줄 것인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윗사람만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공무원 내지는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래서 자기 다음 인사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게 검사 및 공무원들의 모든 사람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더 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어차피 뭐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네.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전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랬을 때 주어진 정보가 국민들이 다 모르는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거기 따라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다시 또 민주적 정당성가 새로 부여될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제 생각에 이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검찰을 전제로 갖고 있었던 검찰의 폐해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 법치주의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 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법률가들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여당 그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검사 출신들이 한 번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오지 않다가 선거 시기에 그만두고 나가서 뭐 이렇게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하는데 공천 받아가지고 그 검사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냥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없이 정치인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검사님들이 좀 계시고요. 저는 이게 과연 법률가 정치인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검사장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그렇습니다.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공익 활동을 변호사 시절부터 하다가 그 사람이 시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뭐 공직에 나갔는데 그 공직이 지방검사장이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 사람 정도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법사위에 선출이 돼서 법사위에 가고 그분들 중에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이렇게 되는 모델이 더 나은 모델이지. 민주주의에 단련되지 않은 법률가가 하루아침에 선거 한 번 딱 거친 다음에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요건에도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이렇게 하고도 그냥 버티기를 계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민주주의 속에서 법률가를 좋은 정치인으로 양성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이제 기소 기능만을 가진 공소청 시스템의 이제 검사 제도의 경험이 일정 기간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검사장 직선제까지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 그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해온 시스템하고 좀 유사한 비슷합니다.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민족 통제를 받아본, 또는 이제 민주적으로 자신이 선거에도 나가보고 시민과의 어떤 교류가 있어 본 사람이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이신 것 같아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참여연대처럼 국수청으로 통합한 별도 조직과 이제 공소청이라는 2대 이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 나뉜 그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아마 대략적으로 개혁의 안들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공수처는 어쨌든 그래도 유지는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신 거잖아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공수처가 지난 몇 년 동안 빛나는 수사를 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수사를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그 공수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늘려주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습이 좀 정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조직이라는 게 그 조직을 이루어왔던 핵심 인물들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수사 잘 못하는 허약한 조직으로 아예 그 스티그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정말 분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공수처를 모체로 해가지고 뭐 제도 개혁이 되는 거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25년 정도 우리 국회가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청이나 들과 함께 만약에 그 수사기관들이 또 독직을 한다. 이들이 다시 과잉을 해가지고 뭔가 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그래서 정의를 구부리는 일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수사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 건에 관해서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여전히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공수처를 계속 두어온다면 특검 제도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공수처를 이제 통합을 시켜서 아예 중대수사청이 한다든가 그러면 특검 제도는 여전히 최후 수단으로 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수처 만들 때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인으로도 조사받아봤고 참고인으로도 조사받아봤고 피의자로도 조사받아봤고 압수수색도 당해봤고요. 예. 지금 4년째 공무상 기밀 제 페이스북 글이 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4년째 사건 처리 안 하고 공수처의 캐비넷에 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많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도 나름 공수처의 조사 상대방으로서의 경험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만들어질 때 약간 누더기 법안으로서 만들어진 거라 네. 공수처 검사들이 3년으로 적격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라 재계약 형식이라서 신분 보장이 정말 안 되고요. 수사관들도 6년마다 재계약 형식이니까 좋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인적 구성 안 되고요. 규모도 그렇고요. 이런 현실적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 사주 손준성 뭐 제대로 못해서 또 2심에서 무죄 났지만 손준성을 기소한 건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제가 고발했던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 기소를 해서 뭐 선고유예 나서 뭐 선고유예 예상했던 거지만 난 건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뭐냐면 공수처가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어졌을 때는 검찰에서 많은 작업이 있었어요. 예. 국회를 동원하여서 공수처가 잘 되면 우리 검찰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만한 형이한 조직을 만들려고 검사들의 많은 노력이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공수처의 의의는 뭐냐.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실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검사들이나 공수처 검사나 검찰 검사나 똑같은 한 눈물을 먹고 있고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하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공수처의 존재는 뭐냐면 검사들이 못하게 찝찝한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몰라. 그리고 예. 검사들의 정관이에요. 검사들의 제 식구 봐주기를 감시하는 뭔가 무시하기는 뭔가 찝찝한 기소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검사들의 독주를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도 존재 의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려주는 성가신 존재로서의 존재 의인이 있으니 거기에 계속 물을 주고 잘 키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제가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저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가 윤라인 검사로 수사자료 유출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장검사 임용을 해버렸고 그 검사가 저를 기소하겠다고 벼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자기가 수사자료 유출로 벌금 2천만 원 확정 먼저 되는 바람에 저를 기소 못하고 먼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적 구성이 너무 허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적어도 검찰은 아직까지 이 검사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고 새로 뽑힐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검사들이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정관 예우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서의 성가신 존재하나 예산이 조금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검찰권이 너무 막강하니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그런 특별한 수사기구로는 여전히 자리가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빨리 보여주셔야 된다. 조희영 교육감 동감합니다. 이었죠. 예, 최초 건인데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문제를 제어하는 상징적 조직으로서는 당분간은 예, 어쨌든 존재 의의는 분명히 있다. 이해하고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의 구체화된 방안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의 위치가 또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마 마지막 단계 이제 토론이 될 텐데요. 이건 임 검사님께 먼저 좀 여쭐 텐데 아까 실기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만약에 이제 다수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개혁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물론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조국 사태 했던 그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낄 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위촉식하고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공고안 내고 끝나는데 공고안이 실행되지 않아요. 뭉개버리는 걸로 네. 늘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화시킨 우리 검찰의 많은 트릭, 시간 지연 작전에 정치권이 말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 박균태 의원님 같은 분은 검찰 조직론자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네.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찰에 기소화되었고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옛날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안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우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내지 공수처 내지는 특검 수사, 국수본 수사 수사대로 가고 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체면을 채워주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에 투가 될 거라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검찰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달래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네.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 검찰 출신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네. 예, 되도록 간여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예, 서운하게. 부작용을 막을 정도의 의견은 낼 수는 예,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버리게 되면 검사들은 뒤에서 커넥션이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요. 그분들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면 정관예우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헌정이 거의 혁명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셨고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래서 탄핵 파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서고 경호처가 막고 이게 지금 몇 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다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탄핵 파면이 이루어지고 2달 안에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정부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이에 제도 개혁을 이게 무슨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루어졌던 것이고 해오자 같은 거니까 제가 맨 처음 토론에 들었던 예로 보자면 핸드브레이크가 지금까지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 핸드브레이크 내리고 제대로 좀 진도를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일을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 자체를 좀 다수자 연합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석까지 합하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까지도 운영하게 되는 거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권력의 분포에서 과연 검찰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는데 충분한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하면 초기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보수 신문들을 포함한 여러 좀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로부터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실패를 목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둘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으려면 이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에서라도 동의를 얻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연정도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년 선거에 이르기 전에 지선 이르기 전에 검찰 개혁 정도는 틀을 확실히 만들고 실행까지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효능감을 좀 느끼신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헌법 개정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옛날 차들은 이제 핸드브레이크가 있는데 요즘 차들은 이제 P 모드에서 D 모드만 바꾸면 돼서 제 차는 네. 옛날 차라서. 예. 새 정부는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모두만 체인지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지선 전까지 1년 안의 기간이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헌론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지선 이후로 이제 아마 가게 될 일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내각의 법무부 장관 이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을 누가 보아도 국민에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한다. 이걸 겪고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구체적인 안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력도 강하고 또 법사위에서 좀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고 검찰 조직론자들은 조금 이번에는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잘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제가. 예.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누구라고 굳이 떠올리진 않더라도 만약에 정말 개혁적 성향의 방향성이 명확한 안은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조합해내고 국회 동의를 이제 이끌어갈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서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타격을 한다. 이럴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그거야 정권이 만만하면 우리 검찰은 만만하면 덤비는 거고요. 만만하지 않으면 복종했던 굴곡의 역사를 국민들이 목도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가 중요하고요. 예. 지은 죄가 많아서 검사들이 눈치를 볼 때 국민의 지지를 압도하고 있을 때 인사권 행사하면서 제대로 신상필벌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예.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이 친윤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 그때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이죠. 기득권을 함부로 척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부분하고 탄핵 파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을 포함해서 대통령 개인의 재직 중 비리나 정책 판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지금 다 포괄되어 있는 무려 한 15개 정도의 그 꼭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그 수사가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특검이 주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도 개혁보다는 이 소위 적폐청산, 그렇죠. 사람 쳐내는 예 쪽으로 관심이 확 가고 언론이 완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총장이 뭐 바뀔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특검과 검찰총장이나 등등에게 좀 맡기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이 제도 개혁을 꿋꿋이 해낼 수 있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노 대통령께서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좀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로 보면 문재인 당시 변호사 같은 정도의 분이 법무부 장관을 새 정부에서 해서 뭐 겉으로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더라도 제도 개혁은 한 6달, 10달 안에 해내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권력 집단에서 대통령을 만들거나 곧바로 훈련받지 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을 매개로 우리 국가의 이제 이런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순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의식들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임 검사님. 지금 검찰 정권이고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검찰 수사관 출신, 검사 출신 질비하고 국회 역시도
모든 당에 보면 검찰 출신이 즐비한데요. 국민들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검사라고? 법률가라고? 저 사람 도대체 수사 어떻게 했어? 저 사람들은 정직한 거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무엇이며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이나 내지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이라는 생각은 들고 국민들이 분노가 쌓여갈 때, 그것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역사가 한 발을 내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한 건 폭발하는 국민들의 민심, 폭발하는 국민 그 역사의 한 발을 같이 목도하는 입장인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분투해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저는 그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검사이시거나 또 검사이셨던 분들, 특별히 정치인으로 입신하신 분들에게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앞으로 가셔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법률가인가? 이 법률가는 결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기준은 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고 권력이 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서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권력 행사를 한다면 이미 그건 법률가는 아닌 겁니다. 저는 모든 이 검찰 개혁이 검사님들이 스스로 법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이건 시민들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법률가로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붙고 자격도 얻고 평생을 살아오신 이 검사님들 스스로에게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점에서 우리 임 검사님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재밌었고 또 좀 제 스스로는 희망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그리고 이구근 교수님과 이제 함께 검찰개혁 관련된 논의해봤는데요. 애초에 모든 토론은 의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의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토론 더 이상 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을 상수로 놓고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이 검찰개혁을 시민과 함께 완성시켜 갈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 두 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로 이제 잡힌 것 같고요. 이 수사권을 누구와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중앙과 지방이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수사나 기소에 관련해 있어서 시민적 통제 방안들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후에 제도 개선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다시 만나는 세계는 새로운 민주공화정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검찰의 위치는 상당히 다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청주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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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 나가셔야 된다. 내일 아침에 몽골 갑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35도. 그래도 거기 은하수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중년 남성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몽골. 신기하게 다들 한 번씩 가더라고요. 대학교 동기도 얼마 전부터 몽골 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무슨 항공 서비스 뭐 진행시킨다. 겨울에 가는 거는 진짜 35도, 영하 35도 그러니까요. 좀 네. 그런데 그 울란바토르가 또 물가도 엄청 비싸고 공기도 안 좋고. 제가 듣기에는요. 그 이마트가 이제 6개째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예, 되게 한국적인 울란바토르의 느낌이. 역사는 네. 이마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답니다. 제 호텔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물가라 그러던데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